이번 영상에서는 반복과 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차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은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의미의 비유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희연법이 있었고요. 말의 비유에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탕과 토너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었습니다. 목차 보면서 배운 내용 생각합니다. 네. 말의 비유에는 말의 비유 9가지 뭐 있었죠? 직유, 은유, 상징 있었고 또 제유와 환유가 있었고요. 풍유와 우화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뭐가 있었어요? 인유와 성유가 있었습니다. 인유, 성유 그리고 말의 비유 9가지 토가대, 열반형 그 다음에 반영모 9가지 있었죠. 도가대 하면 도치 과장 대조, 열반영 하면 열거 반복 영탄 있었고요. 또 반역모 하면은 반어 역설 모순 이렇게 있었습니다. 꼭 한번 외워보세요. 자, 대조는 어떤 것들을 대조? 여기서 중요한 걸 핵심을 알아야겠죠. 대조.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어구를 병치하여 뭐를 강조해요? 차이, 여기 중요하죠. 상반되거나 모순된 어구. 네, 거기서 차이를 찾아서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짧다를 내놓고 길다를 강조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4월의 알맹이는 남고 알맹이와 껍데기 남다와 가다 있듯이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네, 상반되는 어휘죠.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로 차이를 강조해요. 여자는 약하다.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예요? 대조는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어구. 이 상반되는이 좀 좋겠어요. 상반되는 어구를 병치하여 나란히 두어서 차이를 찾아서 강조하는 것. 이게 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꾸는 어떤 거예요? 비슷한 어조나 어세, 그러니까 비슷한 말투로 하는 거죠.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서 표현하여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아무튼 말의 비유는 다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투.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어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고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해요. 뭐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네, 비슷한 말투예요. 비슷한 말투. 그래서 뭐를 강조해요? 네,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해서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을 더 강하게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그거죠. 아무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네, 종교는 거룩한 분은 종교보다 깊고 이게 상반되는 어구가 아니에요. 비슷한 말투로 간다는 거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깊고 강하다. 네, 비슷한 말투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요. 대꾸는 뭐가 아니에요? 상반되는 어구가 아니라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요. 대꾸는.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듣고 듣는다. 비슷한 어구로 가죠. 이렇게. 깊고 강하다. 더 강조되는 거. 이렇게. 콩 심은 데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비슷한 어조로 네, 그렇게 되는 게 대꾸다라고요. 대비는 네, 대조, 대꾸, 대조, 대조하여서 비교함이란 뜻이고요.
자, 모순형용, 모순어법, 모순형용, 여기 모순어법이 또 한 번 더 써졌네요. 이렇게. 네, 모순형용, 그 다음에 형용모순, 영어로는 oxymoron 이란 뜻이에요. oxy가 smart, 똑똑한 이란 뜻이고, moron,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멍청이라는 뜻인데, 네. 이걸 영어로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대조와 다시 한번요. 모순어법은 대조와 유사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조의 구조 잘 생각해야 되죠. 대조 상반되는 적인데 대조를 잘 기억해 봐요. 대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가? A는 뭐뭇은 뭐뭐하고 뭐뭇은 뭐뭐하다 이렇게 어떤 구조를 띠고 있어요? 뭔가 진술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문장 같은 느낌이 들죠. 뭐뭇은 뭐뭐하고 뭐뭇은 뭐뭐하다 이렇게 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뭔가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네 대조가 그래요. 그런데 모순어법은 대조와 유사한 대립구조, 상반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모순어법, 모순되는 관념의 결합 상태다. 자, 봐요. 여기. 모순되는 관념의 결합 상태. 이 결합 상태가 중요해요. 결합 상태를, 자, 결합 상태요. 모순어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순은 외형일 뿐이다.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봐요. 모순어법 어떻게 다루나? 자, 소리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어구가 만나요. 이렇게 결합해요. 이거를 모순어법이라고요. 만약에 문장을 형성하듯이 아까 그런 구조를 띠면 대조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만날 수 없는 말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순어법입니다. 모순하고 모순어법 구별하셔야 돼요. 모순은 그냥 모순일 뿐이죠. 근데 모순어법은 모순을 이용해서 진리, 그 모순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하고 아우성이 만날 수가 없죠. 아우성이 소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깃발이 막 바람에 펄럭이는 것 보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아우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죠. 진짜 사실이에요. 고와서 서러워라. 어떤 아름다운 것은 너무 고와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말이죠. 곱다와 서럽다가 만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듯이 또는 어구와 어구가 결합하듯이 뭔가 모순되는 말이 결합하는 형태, 그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고정불변에 변하여 이렇게 고정불변은 안 변하는 거고 변화는 바뀌는 건데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요. 자, 대조와 모순어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대조는 뭔가 진술하는 느낌. 그러니까 문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장. 뭐뭇은 뭐하고 뭐뭇은 뭐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순어법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만날 수 없는 단어들이 만나서 어떤 진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모순어법이다.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순어법은 단어와 단어가 만나더라.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음 반복과 열거 있습니다. 반복과 열거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반복과 열거는 어떻게 다른가? 자, 반복과 열거의 차이를 볼까요? 반복도 반복이래요. 반복. 네, 반복한대요. 그리고 열거한대. 열거와 반복이 어떻게 다를까 보시면 금방 합니다. 네, 반복 돌이켜서 다시 한대요. 돌이켜서 다시 말한대요. 더 돌아가서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겠어요? 같은 말이거나 또는 유사한 말이어야겠죠. 영어로 repetition이라고 발음합니다. repetition. 네. repeat의 명사형이죠. 자, 반복은 어때요? 다시 말하기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 꼭 동일하진 않아도 돼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동시에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조와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자, 반복은 어쩐다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 이 한마디만 외워두시면 돼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 어차피 말의 비유는 다 강조하고 리듬을 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해요.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을 살리는 것. 그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열거는 이게 버릴 열자, 들 거자잖아요. 이렇게 계속 벌려놓는 거. 영어는 enumeration, enumer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를 펼치듯이 쭉 펼쳐놓는다 이런 뜻이죠. 벌릴 열자예요. 이렇게 뭐 상품을 이렇게 쭉 벌려놓고 팔듯이 그렇게 벌리는 거. 근데 상품을 벌려놓았을 때 다 똑같은 건가요? 여러 가지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열거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같은 말이 아니고 동위의 어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에서 and, or, but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접속사, 뭐뭐 접속사 이렇게 말하죠.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등위 접속사. 영어에서 등위 접속사는 양쪽을 똑같은 서열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끼리, 앞에가 단어면 뒤에도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구가 나오면 뒤에도 구가 나오고, 앞에가 절이 나오면 뒤에도 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등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글 그 문법에서는 동위라고 해요. 동위. 같은, 서열이죠. 동위. 동의의 어구를 그러니까 명사는 아니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이렇게 어구 동의의 어구를 적절히 이렇게 벌려놔서 다 강조와 리듬이라고 그랬죠. 강조와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그렇습니다. 반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대표적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 번씩 살펴볼까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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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수부르기 내려오는 눈발 속에서 까투리, 메추라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이런 거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 서정주 시인의 그 시발이 좀, 너무 서정시를 다 써놨죠. 이름이 서정주라서인가요? 서정주. 온갖 서정시는 다 써놨죠. 서정주 시인께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뭐예요? 같은 말, 동일 어구죠. 유사 어구도 되는데 여기서는 유사 어구가 아니고 그냥 아예 동일 어구예요. 동일 어구. 동일 어구가 반복해서 이렇게 써지는 거를 반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명사는 명사끼리 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렇게. 명사 얘도 다른 얘하고 까투리는 꽁이고 메추라기는 그 더 작은 새죠. 꽁을 까투리라고 하고 장기도 꽁을 장기라고도 하죠. 장기는 수컷 꽁을 장기라고 그러고 까투리는 암컷 꽁을 까투리라고 합니다. 식물 읽어주는 저기 시인 유튜브에서 그거 하다 보면 새를 참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이 식물 그 촬영하러 다닐 때 제일 좋은 점이 산속에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새 소리를 구별하는 재미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저 새는 뭐 검은둥 뻐꾸기구나. 저 새는 멧새 소리구나. 또 저 새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 맷비둘기 저 소리도 좀 특이하죠. 서양 비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맷비둘기 소리구나. 뭐 흰눈썹 황금새구나.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맷비둘기하고 직박구리 소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리는데 산에서는 잘 안 나요. 직박구리는 좀 낮은 곳에서 인간들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산속에서는 꾀꼬리 그 꾀꼬리 소리 많고요. 검은등 뻐꾸기 소리 많이 들리고 이게 요즘은 여름이니까 호반새 소리나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죠. 네, 그런데 낮에 또 들리는 소리 있고 밤에는 이제 그 소쩍새하고 또 뭐 호랑지박이 이런 소리들이 밤에 많이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자라고 하죠. 바깥 세계. 바깥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식물 이름을 많이 알아두고, 곤충 이름 많이 알아두고, 또 새 이름도 많이 알아두고, 또 좀 물고기 이런 이름들 많이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쓰고 싶은 시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떠올리기가 쉬워요, 일단은. 그렇죠.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매처럼이라고 해야 될지 황조롱이처럼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위어구라고 그랬잖아요. 동위어구 이게 동위어구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명사니까 얘도 명사죠. 이렇게 동위어구라고 해요. 이런 거를 얘가 부사면 얘도 부사, 얘가 뭐 형용사 구면 얘도 형용사 구 이렇게 동의어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동의어구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 그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봄비 변영노 시인의 시입니다. 여기는 나직하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나직하고가 맞죠. 나직하고가 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자,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니 나가보니 졸음 잔뜩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 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이른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어렴풋이 나는 지난날에 회상같이 떨리는 되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자랑 안에 자지러 지노니 찔림없이 아픈 나의 가슴. 네, 이것도 자지죠. 즈가 아니고 네, 자지러 지노니 이게 맞고요. 지난날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시이기 때문에 띄어 쓴 건지 아니면 옛날 그 한글 그 맞춤법이 좀 변경되기 전에 써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난날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봄비예요. 제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시는 제목부터 시입니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나아가 보니 이건 또 반복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반복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거 이렇게 똑같은 말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또 앞에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니 나가보니 이렇게 동일 어구 반복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각 연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반복해요.
이것을 같은 말이니까 동일한 어구의 반복, 즉 동일 어구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 중심으로 시가 좀 강조돼서 시의 어떤 그 분위기를 살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밑에 가서 뭐라고 했어? 찔림없이 아픈 나의 가슴이라고 했어요. 아까 반복은 딱 두 가지였잖아요. 동일 어구 반복하고 유사 어구 반복.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는 것. 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이제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유사 어구죠. 이건 찔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이라고 했고, 여기는 잃은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동일 어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는 것도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반복은 뭐가 중요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 이걸 반복한다고. 동일 어구, 유사 어구, 이렇게 딱 두 개 알아두면 되겠죠. 동일 어구 반복, 유사 어구 반복, 딱 두 가지. 네,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금방 느낌이 오겠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또 더 세부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산마루 올라 박태일. 산마루 올라 눈곱을 뗀다. 숲이 나무가 푸른 별들을 물고 산맥 가까이 몇낱 길을 이룰 때 정정 울리는 온나무 키 작은 산초. 산초 번한 가지로 다시 잊지 못할 아버지적 전장은 바람되어 오는데, 겨울 들녘에 스민 마을과 마을, 도시와 구릉, 돌처럼 돌돌 구르는 햇살의 관절, 산마루에 올라 눈곱을 뗀다. 문득 먼 산자락, 남으로 북으로 이저리 분단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놓치노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반복과 열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딱 한마디, 산마루에 올라 눈곱을 뗀다. 아주 좋은 편 하나를 넣고 밑에다 이렇게 또 딱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산마루에 올라 눈곱을 뗀다. 이렇게 같은 어구를 반복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동일 어구 반복이라고 했죠. 네, 동일 어구 반복. 네, 이렇게 해서 강조하면은 뭔가 조금 운율적이고 리듬이 있고, 네, 뭔가 리듬이 살아나고 그래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네, 뭔가 있어 보이죠. 한 번쯤 시도를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숲이 나무가, 그죠? 숲이 나무가, 전나무, 온나무, 산초, 여기는 동일어구 반복이네요. 산초, 그리고 뒤에 또 막 계속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마을과 마을, 그죠? 마을과 마을, 도시와 구릉. 뭐 느낌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뭐예요? 명사는 계속 명사끼리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계속 영어에서는 등위, 한국어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동위라고 했죠. 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단어들끼리 이렇게 나열되는 것, 그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네, 명사들끼리 계속 나열되고 있죠. 전나무죠. 숲이 나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열거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전나무, 온나무 하는 것도 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산초 있고 여기 산초 또 나와버렸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반복이죠. 동일 어구의 반복에 해당합니다. 네. 자, 아까 열거는 뭐라고 그랬죠? 열거의 핵심. 동위어구라고 그랬죠. 동위. 같은 것끼리. 등위, 동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위어구 이러면 영어의 등위 이런 말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다음. 6월 엄국현 시인의 시입니다. 네, 6월이에요, 6월. 6월이면 이제 사람들이 6월, 옛날에는 5월을 참, 지금도 5월 좋아하죠. 6월은 참 싱싱해요. 네, 5월보다 더 싱싱하죠. 굉장히 싱싱한 달이고, 또 7월과 8월 대단히 뜨거운 달이죠. 아주, 그죠? 가장 뜨거운 여름에, 평야 있죠. 이렇게 별을 많이 심어 놓은 곳. 네, 그런 별을 많이 심어 놓은 그 평야, 그 한가운데 작은 도로가 있으면 한번 달려보세요. 물론 뭐 가을, 초가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한데, 특히 8월 초, 또 8월 초에서 7월 말, 8월 초, 9월 초까지 그 사이에 그런 도로를 한번 달려봐요. 네, 일단 빠른 느낌이 나요. 좁은 도로를 세게 달리면 빠른 느낌이 나는데, 특징이, 아무리 맑은 날도 와이퍼를 키면서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곤충들이 차에 딱 부딪히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퍼를 켜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풀냄새가 뭔지를, 네, 아주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풀냄새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네. 풀냄새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설명이 힘들어요. 그냥 좋아요. 네. 6월에는 하늘 높이 나르는 매서운 매와 수초 속 붕어와 잉잉대는 아카시와 꿀벌들과 토끼 풀밭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하여 6월에는 농부들과 청소부와 이름 없는 병사들과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네, 이때 시들은 굉장히 뜨겁죠. 네,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아주 뜨겁습니다. 1980년대, 1970년 후반, 1980년대 아주 뜨거운 세대들이죠. 네, 거의 목숨을 걸고 산 세대들이라서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뭔가 있죠. 이렇게 뭐뭐한 매와 뭔가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뭐뭐한 붕어와 또 뭐뭐한 꿀벌들과 또 뭐뭐한 아이들을 위하여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이렇게 이제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비슷한 문법적 구조가 있는 것, 그거를 동의어구라고 그랬죠. 동의어구. 그런 동의어구로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거라고 합니다. 동의어구, 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주 소개하고 싶은 말이, 조금 우선 뒤에 밑에도 하고 할까요? 농부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과 청소부와, 자, 여기서 조금 길어졌죠. 이렇게. 이름 없는 이 말이 들어가서. 병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평등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만큼 길어 또 다른 말이 나왔죠. 이 말이죠. 자유평등하고 이렇게 다른 말이 나왔어요. 네. 뭔가 이거를 어제도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시 아주 매력이 있어요. 시 쓰기가 조금 구조 시를 막 그냥 어떻게 잘 쓸 생각만 하면 잘 안 써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조 어떤 구조들로 시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는가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하늘 높이 나르는 매서운 매와 했죠. 이렇게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이건 또 줄어들어요. 수초 속 붕어와 또 줄어들었죠. 이렇게 잉잉대는 아카시아 꿀벌들과 이건 조금 다시 늘어났어요. 네, 토끼 풀밭 뛰어노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살짝 변화만 주고 있어요. 그죠? 음악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변주한다 이렇게 했죠. 변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을 변주곡이라고 해요. 네. 또 어떤 모습을 바꾼다 해서 변형한다라고도 해요. 변주한다, 변형한다. 어떤 한 가지 어떤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살짝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농부들과 청소부와 해놓고 이게 쏙 들어가서 살짝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변주곡에서 어떤 한 독특한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바뀌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시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모습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시를 뭐라 그래요? 변주한다 또는 변형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음악에서 변주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열거죠. 열건데 또 여기 자유명사, 평등명사죠. 이렇게 두 개가 열거됐어요. 이 열거는 두 단어가 같은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뭐가 같아요? 네, 그 위상이 같아요.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등위 또는 동의어구라고 합니다. 네, 명사는 명사끼리 이렇게 동의어구. 네, 그래서 이 안에 원래 이거를 수식하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게 하나이듯이 그죠? 이게 하나이듯이 예, 이게 하나죠.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열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거되고 있는 속에 이 전체적으로 열거가 되고 있는 속에 그 속에서 또 열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액자식 열거라고 합니다. 액자 안에 들어있다 해서 액자식 열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는 시, 그죠? 음악의 변주곡처럼 한번 꼭 써보세요. 네,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네, 댓글로 써주셔도 괜찮고, 잘 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막 쓰세요. 그냥 못 써도 되고, 틀려도 되고, 됩니다. 막 쓰는 게 중요하지. 예, 막 써야 뭐 좋은 시든 뭐든 되죠. 나쁜 시든 나쁜 시는 없어요. 대단히 좋은 시가 있을 뿐이지, 감동이 강하면 좋은 시인 거지. 네, 뭐, 쓰면 시예요. 그냥 막 쓰시면 돼요. 막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 하나 더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복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는데, 반복. 네.
지금은 뭐 동일어구 반복 있고 막 그랬었죠. 자, 이제 봐봐요. 이렇게. 동일어구 반복 있고 또 유사어구 반복 있었죠. 지금까지. 여기서 또 다른 반복이 있어요. 봐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이건청 시인의 시입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어둠을 펼쳐 들었다. 까마귀 새끼 한 마리 돌아오지 않는 해변에 하얀 포말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다. 깜장 고무신을 벗어 멀리 던지고 심해에 잠길 때까지 우리는 서서 흙발을 날렸다. 소주병을 들고 서 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소주를 마셨다. 광막한 들판 어디선가 피기 시작한 셀비어가 금세 온 들판에 차고 그것들이 함부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광란하는 셀비어 밭에 한 사내가 서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밑에 이렇게 각 행의, 그러니까 첫 행, 네, 첫 행의 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어둠을 펼쳐 들었다. 이 구조를, 그죠? 시의 구조를 좀 잘 익혀놓으세요. 이렇게 구조. 네, 구조가 좀 탄탄해야 좀, 네, 이렇게 시를,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구조가 탄탄하면. 그죠? 시의 첫 행에 이렇게 구조를 잘 봐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어둠을 펼쳤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비슷하지만 동일 어구는 아니죠. 유사어구죠. 네, 유사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각 행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네, 머리 숫자, 글귀 구자를 써서 글귀 구자를 써서 수구 반복이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 글귀 구자를 써서 수구 반복 어떤 것을요? 각 행의 첫머리, 첫 행에 오는 각 연의 네, 각 연의 첫 행에 예, 각각 첫 행에 이렇게 유사어구 또는 동일어구가 반복되는 것을 네, 머리 숫자, 글귀 구자 써서 수구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자, 좀 내용을 보시면 저, 뭔가 이렇게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예, 이렇게 펼쳐 들었다가 또 이렇게 소주를 마셨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데 살짝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어떤 반복의 변주, 또 아까 변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반복의 변형 또는 반복의 변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복의 변주가 일어날 때 그 변주가 일어나는 것에 근거를 이렇게 살짝 이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죠. 소주병을 들고 서 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의식이 어느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비어라는 꽃이 있네요. 셀비어는 사루비아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많이 심어져 있죠. 외래종인데 초등학교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꽃을 쭉 당겨가지고 그 꽃무늬를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꽃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데 마치 조금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딱 빨아먹기 좋게 생겼어요. 네. 거기 이제 벌이 조금 순하게 생긴 벌들이 있죠.
이렇게 벌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도 이렇게 벌을 좀 탁 잡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재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애들 보는 데서 그렇게 벌을 맨손으로 잡으면 애들이 좀 따라하다가 벌에 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꿀벌에 쏘이면 건강에 좋습니다. 예, 물론 좀 다른 벌에 쏘이면 안 좋은데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특히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 몸에서 끝에 염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염 무슨 염 무슨 염. 자, 용기 있고 배짱 좋으신 분들은 뭐 족저근막염 뭐 무슨 뭐염 갖고 염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꿀벌을 잡아가지고 직접 그 상처 부위에다가 탁 쏘여 보세요. 아마 어느 병원에 간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염자 들어간 그 질환들은 병원에 다녀도 잘 안 낫죠. 그런데 이제 꿀벌 같은 거를 이렇게 탁 쏘면 그 효과가 아주 그냥 굉장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맞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을 때 턱 쏴버리면 별로 안 아픈데, 알고서 맞으니까 온몸에 마비가 와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 대신 조건이 있죠. 한 번쯤 벌에 쏘여 봤는데, 부작용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이 해야지, 예, 잘못하면 벌 독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 병원에 가게 되죠. 꿀벌 쏘여가지고 죽을 일은 없는데, 음, 좀 부작용이 무서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벌을 한 번쯤 쏘여본 적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 기억, 참을 수 없는 김갑수 시인의 시입니다. 그 기억에 수증기 자욱한 실내에 불쑥 떠밀려 들어가 문이 닫히면 사방은 일시의 정적에 휩싸이고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 모서리. 저기 물병 위에 둥근 양파도 삐죽이 자라고 덩달아 삐죽이 자라는 모종의 불안 속 내가 사람도 아니던 그 기억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자욱한 신뢰에 나는 언제나 비상 한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 구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여기죠. 이렇게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 모서리, 그리고 또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 모서리. 이렇게. 자, 아까 각 연의 첫 행이 반복되면은 그것을 머리 숫자, 글귀 구자 써서 수구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각 연의 끝행에서 이렇게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네, 마칠 결자를 써서 맺을결이라고 하죠. 맺을결, 끝마친다, 맺다, 이렇게 끝맺음한다 할 때 맺을결. 네, 시를 맺을 결자는 뭐예요? 시를 탁 그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딱 매잖아요. 더 풀리지 말라고 그 상태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맺을 결, 마칠 결 이렇게 써서 결구 반복. 다시 한번요. 끝낼 결이라고 할까요? 끝낼 결, 글귀 구 써가지고 결구 반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요? 각 연의 끝행에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는 참 우리가 공감하게 좀 이게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읽으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간이. 모두가 그러는데 서로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지 잘 모르고 살죠. 네, 그래서 기억의 수증기 자욱한 신뢰. 이건 뭐예요? 기억의
신뢰죠. 이렇게 기억의 신뢰. 네, 기억의 신뢰에 불쑥 근데 그 신뢰가 수증기 자욱해요. 네, 우리 기억은 이렇게 기억 굉장히 그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죠. 아주 많이 왜곡됩니다. 기억은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믿죠. 예. 근데 그 기억을 믿는데 믿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또 불쑥 떠밀려 들어가 문이 닫히면 네, 잘 모호한 기억 속에 우리가 갇혀버려요. 이렇게 사방은 일시에 정적에 휩싸이고 우린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 모서리 이걸 갖다가 네,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런 기억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 모서리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싫은 기억을 어쩌면 왜곡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싫은 기억 속에 빠져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 비상이라는 거 여기서는 뭐 항상과 같지 않음인데 비상은 비상사태일 때 쓰는 그 비상입니다. 비상사태. 한마디로 비상사태의 한모서리라고 합니다. 네. 거기 물병 위에 둥근 양파도 삐죽이 자라고 덩달아 삐죽이 자라는 모종의 불안 속. 이것도 표현이 아주 그냥 멋져요. 그죠? 이렇게 양파 물병 위에다 양파 올려놓으면 삐죽삐죽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듯이 네, 이 사람에게는 그죠? 그 기억 속에 빠진 사람에게는 마치 그 양파가 삐죽삐죽 자라듯이 불안이 그렇게 네, 이렇게 자란대요. 내가 사람도 아니던 그 기억에 참을 수 없는 내가 사람도 아니대요. 기억이 참 마음에 안 든가 봐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자욱한 신뢰. 그죠? 내 그 생각, 뇌잖아요. 이렇게 신뢰. 기억의 신뢰죠. 이렇게 그 기억의 신뢰. 근데 그 기억의 신뢰가 뭐로 자욱해? 여기서는 아까 수증기가 자욱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수증기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이 자욱한 신뢰. 나는 언제나 비상의 한모서리라고 합니다. 이 시를 좀 음미해 보시면 굉장히 그 감동적입니다. 네. 밤. 여름에 핀 가을꽃, 왠지 모르게 여름에 가을꽃이 피면 안 되죠. 여름은 우리가 1년을 인간은 한 사리로 이렇게 한 사리로 본다면 봄을 청춘, 그죠? 봄을 이제 좀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름은 뜨거운 청춘이죠. 이렇게 뜨거운 청춘. 가을은 약간 노년이죠. 노년. 겨울은 곧 죽음에 가까운 시기인 거고 아니면 예, 이제 그 한 사리가 끝난 상태죠. 겨울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 핀 가을꽃이래요. 이렇게 때도 없이 가을꽃이 피었다. 자갈밭으로 난 작은 길 위에 마른 눈을 들어서 안간힘으로 버텨선 흔들림으로 가을꽃이 피었다. 먼 온시름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강한 뼈대 자갈밭에 내려 쌓이는 수천의 빗무리를 넘어뜨리며 위태로이 홀로 서서 말라 비틀어진 이 계절의 중심에서 억센 근육을 부러뜨려 때도 없이 가을꽃이 피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반복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동일 어구 또는 유사 어구,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반복되는가 봐요. 일단 네, 여기서 자, 시 전체의 첫 행이 때도 없이 가을꽃이 폈다라고 했죠. 그런데 또 마지막 행에서 때도 없이 가을꽃이 피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뭐 수미상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반복이잖아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써서 머리와 꼬리에서 반복된다 해서 수미 반복이라고 합니다. 수미 반복. 근데 아주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가운데. 네, 이렇게 가운데서 허리를 한번 딱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를 쓸 때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첫 행에서, 네, 첫 행과 끝 행에서 반복되는데 가운데 뭔가 쫙 이어주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조가 튼튼하죠. 네, 탄탄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 하면 여름은 아주 그냥 싱글싱글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름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가을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여름에 이미 피어버린 여름에 피어버린 가을꽃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심리를 좀 반복이라고 하죠.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축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중심축. 어떤 것을 중심축으로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조를 반복적 구조를 중심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복을 하니까 네, 표현이 효과적으로 강조되죠. 네, 표현의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구조 측면에서 반복은 수구 반복, 아까 세 가지 있죠. 수구 반복이 뭐예요? 머리 숫자, 글귀 구자 써서, 여기 한자 있네요. 머리 숫자, 글귀 구자 써서 각 연의 첫 행에서, 첫머리에서 반복되는 경우. 결구 반복은 뭐예요? 맺을 결자죠. 맺을 결자, 끝날 결자, 끝나는 말 이거죠. 그러니까 각 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는 게 결구 반복이라고 하죠. 또 수미 반복,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네, 해서 네, 시의 첫 행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시의 마지막 행에서 한번 나와요. 근데 만약 시가 너무 길면 중간에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것도 네,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잘 다양하게 나타나요. 네. 하나 더 봅니다. 장르론 박상배. 소설은 소설, 시는 시, 드라마는 드라마, 교육은 교육. 소설이 아닌, 소설이 시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교육이 되는. 소설이 아니고, 시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교육이 된대요. 이렇게. 네, 이거는 뭐, 그냥 동어 반복이죠. 이렇게. 동어 반복이면서 또, 이렇게, 같은 언어를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동어 반복.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행으로 보면, 행끼리 보면 뭘로 보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동의어구의 반복으로 보이죠. 이렇게 마치 열거하는 것처럼 반복이 아니죠. 열거죠. 열거하는 것로 보이죠. 열거로. 네. 그러니까 동어 반복되면서 네, 열거도 되고 있습니다. 열거. 그러니까 열거는 뭐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열거. 네. 동의어구라고 했죠. 동의어구가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이렇게 같은 말이 아니죠. 이것끼리는 뭐예요? 동어 반복이죠. 같은 말의 반복, 동어 반복. 그런데 이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죠. 유사 단어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단어들이 거의 같은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이럴 때는 네, 동의어구라고 그래요. 동의어구가 나열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열거라고 합니다. 네, 동어 반복과 열거가 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청산별곡 고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네. 자, 볼까요?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동해에 불 끈진 둥근 해야 뜨지 마라. 네 떠올라 천지의 빛 환하면 죄 많은 우리 삶 어이해. 한 많은 우리 땅 어이해. 서른 많은 우리 지붕 어이해. 라고 합니다. 금방 좀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일단 수구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동일한 어구, 또 동일 어구가 반복되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봐봐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삶 어이해, 한 많은 우리 땅 어이해, 서른 많은 우리 지붕 어이해. 동어가 아니죠. 유사어죠, 이렇게. 유사어구. 네, 유사어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한 행에서 동어가 이렇게 연속 반복되는 경우, 이어져서 반복되기도 하죠. 네, 동어 연속 반복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복. 네, 뭔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림 같으면 앞으로 쑥 튀어나오게 정경화해서 반복하는 거고, 조각하면은 양각하듯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좀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네. 자, 볼까요? 정리합니다. 언어의 측면에서 반복에는 동어 반복, 동일어구 반복, 유사어구 반복이 있다. 동어 반복은 그냥 단어끼리 반복하는 경우를 말해요. 네, 단어 반복.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거법. 자, 열거법에서 가장 흔한 동의 어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의 독립어와 동의 관형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동의 독립어와 동의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열거에서 쓰는 건데, 동의 어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인데, 명사는 명사끼리, 구는 구, 단어는 단어, 또는 문장은 문장, 이렇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 위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구라고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독립어 개념 좀 봐요.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 그런 말은 뭐가 있냐면 감탄사, 혹격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대부분 제시어죠. 대답하는 말, 문장 접속사 따위, 접속부사 따위가 이에 속한다. 아, 다리 박다 해서 아가 거기에 속하고, 주하나 사람 이름 부를 때 이렇게 조사가, 혹격 조사가 붙은 명사, 또 주하나 산에 가자, 청춘, 이것은 이렇게 제시어죠. 이렇게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대답하는 말, 네, 맞습니다. 날씨가 흐르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접속부사, 비가 오지 않는다. 아, 주하나, 이런 것들이, 독립어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독립어는, 바로 제시어 정도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뭐 있어요? 동의 독립어와 동의 관형어가 있다라는 것. 동의 관형어 하면은 뭔가를 수식하는 거예요. 네, 같은 형태의 구조가 뭔가를 수식해요. 한번 볼까요? 봄, 김정난, 날개, 봄날, 감기의 뒤끝, 비발디, 초원,
그리고 하느님, 나는 당신을 생각한다. 참을 수 없이. 이 부분 좀 복습 좀 할까요? 원래는 참을 수 없이 나는 당신을 생각한다. 이게 만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걸 도치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도치는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말을 좀 주의 환기용으로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오히려 앞말을 강조하고 있죠. 네, 앞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고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구조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예, 뜻이 다른 단어들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나열했잖아요. 나열. 네, 막 나열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열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각기 다른 어떤 체연의 구조를, 제시어 구조를 띠고 있죠. 제시어. 날개, 봄날, 감기의 뒤끝, 비발디, 초원, 하느님. 한마디로 제시어로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아까 제시어가 뭐였어요? 독립어라고 했죠. 그런데 타 명사끼리 나왔어요. 이것을 그래서 동의어, 동의어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의 독립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거 봄날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나는 당신을 생각한다. 참을 수 없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봄날에 대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반성, 김영승 시인의 시입니다. 반성이래요. 근데 이 서가 차례 서자잖아요. 원래 서시죠. 왜 윤동주 서시 하듯이 이 서시는 일반 책으로 말하자면 머릿말이죠. 머릿말. 네, 머릿말인데 이렇게 서만 이렇게 써놨어요. 네,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책에 대한 머릿말 대신에 쓰는 시, 그것을 서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성, 서라고 표현했네요. 네, 들어갑니다. 그 모든 선천적, 후천적 가엾음에 대한 본능적, 심미적, 도덕적, 이성적, 종교적, 물리적 동정, 기실, 마귀들의 가장 행렬이거나 천국 백성들의 소돔성 수학여행 같은 설레임과 들뜸의 삶의 세계, 선악과 미추와 성속을 초월하여 일부러 노력하여 병신이 되어가는 나와 복수화된 나들의 섞음 잠기기 서로 닿기 그 밖에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비체계성 흐트러짐 제자리 찾아주기. 이거를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가로의 쓰임새를 좀 알면 이 시는 금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 가로의 쓰임새.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아이고,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홑화살 괄호라고 그래요. 홑화살 괄호. 이 홑화살 괄호는 이게 두 겹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두 겹으로 돼 있으면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 이름이거나 잡지 이름일 경우, 이게 이 겹화살 괄호는 겹화살 괄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겹으로 돼 있으면 어떤 책 이름이거나 또 뭐 잡지 이름이거나 이럴 때, 또 신문사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겹으로 안 돼 있고 하나로 돼 있는 거 있었죠. 지금까지 몇 번 봤죠. 네, 하나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시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일반 책 같으면 소제목이겠죠. 만약에 이게 시집이다. 반성이라는 시집인데 이게 하나로 돼 있다. 그러면 시 한 편입니다. 시 한 편. 각각의 시 한 편. 이러듯이.
만약 이게 이 전체가 시라면, 이 전체가 시라면 이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 꺽쇠 괄호 하나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낫표라고, 낫처럼 생겼다 이거에서 이 겸낫표라고 그래. 겸낫표. 그런데 이제 하나로 돼 있으면 이걸 시 한 편 이걸 나타내듯이 이 이제 이 화살 가로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작품 이름.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시집을 갖고 본다면 나라는 작품 하나, 또 석금이라는 작품 하나, 잠기기라는 작품 하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식인데, 이거 좀 두 가지만 알아둬요. 이거 특히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책 이름, 그죠? 이게 겹으로 안 돼 있고 한 개로 돼 있으면 작품 이름 또는 소제목.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한 개로 돼 있으면 소제목, 작품 이름이고, 네. 그런데 이 겹으로 돼 있으면 책 이름입니다.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모든 선천적, 후천적 가엾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선천적, 후천적 가엾음. 이게, 이건가요? 이것이 이 명사를 수식하죠.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를 관형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동위 관형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위 관형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본능적, 심미적, 도덕적, 이성적, 종교적, 물리적, 동정. 이거 하나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예, 다른 단어예요. 일단 다른 단어죠. 뜻이 다른 단어인데 이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를 열거라고 하죠. 열거한다 이러잖아요. enumeration. 그죠? 예, 근데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니까 명사 수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관형어라고 하죠. 예, 동정이라는 명사 수식하잖아요. 이게 관형어니까 이거를 동위 관형어 이렇게 네, 같은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동위 네, 관형어 영어 등위 하듯이 등위, 동위,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마귀들의 가장 행렬이거나 천국 백성들의 소돔성 같은 소돔성 수학 여행 같은 이 있고 또 이게 이게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뭐한 이렇게 관형어 구조를 띠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설레임과 들뜸의 삶의 세계 선악과 미취의 여기까지네요. 선악과 미취의 상속을 초월하여 일부러 노력하여 병신이 되어 가는 이렇게 관형사형 관형사형 어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를 네 이렇게 관형어라고 하죠. 동의 관형어라고 합니다. 네, 이 관형사형 어미로 돼 있으면 네 이렇게 동의 관형어라고 해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살펴볼 게 마귀들의 가장 행렬, 천국 백성들의 소돔성 수학여행 같은 뭔가 좀 느낌이 안 와요?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실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코믹한 거죠. 그죠? 이렇게 약간, 네,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풍자를 하는 것 같죠. 이런 것을 풍유라고 하죠. 마귀들의 가장 행렬. 네, 이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소돔성을 수학여행 가는데, 소돔성은 천벌받아서
그 망해버린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인가 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해가지고 그 타락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멸망시켜버린 그런 도시죠. 거기를 수학여행 간다. 누가요? 천국 백성들이. 이런 게 이제 유머가 있고 뭔가 비판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풍자라고 하죠. 풍유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 풍자가 들어있는 풍유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풍유가 들어있으면 이 시의 세계 자체도, 네, 이 세계가 풍유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과 열거의 활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